자, 이제 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총론에서 3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놈이에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었고요. 하나는 내용이 좀 쉬워요. 그래서 그애는 우리 다음에 한번 다루고, 우리가 지금 자료의 모든 걸 다룰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다루고, 우리는 6쪽에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하는 게 있다, 그죠? 요거를 좀 가볍게, 첫날이니까 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공부할 게 뭐냐면은 토지의 특성이에요. 그 특성이라는 거는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특이한 성질 같은 건데, 이 토지의 특성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 특성을 다른 말로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얘는 원래 본디 가지고 있던 거죠. 자연적으로 본디 가지고 있던 특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은 사람과 관계되는 건데, 선생님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자연적 물리적 특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은 야가 아니고 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어떤 게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첫 번째 부동성이라고 말해요. 부동성. 그 부동성이라는 건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이름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부동성이라 그래요. 이 자연적 특성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토지의 책 순서대로 볼까요? 부정성이네요. 두 번째가 부정성이라 그래요. 부정성이라는 거는 증가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하다는 뜻이죠. 예,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있긴 있어요. 근데 제목만 듣고 설명은 안 할 겁니다. 네 번째가 개별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접성이라는 건데, 얘들은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거 세 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초반 할 때는 요 세 개만 이해하게 돼요.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자주 나오는 거는 제가 자주 언급을 할 것이고, 잘 안 나오는 이런 아이들은 제가 1년 내내 한 번 정도밖에 언급 안 해요. 왜? 시험에 10년 한 번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언급을 잘 안 해요. 교재는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공부한다면 1페이지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죠. 시험에 나오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우리 기본서 보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원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20년, 30년만 하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그런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이렇게 가볍게 보고, 얘는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요 12월 달도 하고요, 1월 달도 하고요, 3월 달 하고요, 자꾸 하고요. 얘는요 한 두 번 하고요, 얘는 한 번 하고 땡.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자주, 그 다음에 중요한 떨어뜨리는 건 좀 자주 안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또 물리적 특성하고 연결되는 같은 말인데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성이라는 거는 물건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그런데 토지는 여기 있는 토지를 다른 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옮기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물리적인 이동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토지는 부정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이동시킬 수 없다. 이걸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를 부동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성이라는 거는 자 정하면 정가예요. 정가?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재화는 우리가 경제현상은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서서히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도 누구나 수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 지을 땅은 누구나 필요로 하니까 내가 이 집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랑하는 신랑과 남편과 함께 오순도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꾸면 안 될까 우리도? 지금 채시 말고 바꾸는 안 되는구나. 이제 끝났습니다. 저도 여하튼 그래서 이런 집을 지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그런데 수요는 있지만 토지 공급이 안 돼요. 이게는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공급 증가가 안 되는 걸 부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속성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재화들은 사용하면 닳아서 없어집니다. 자, 우리 핀필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무슨 수업했죠? 미국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줄 좀 놓아요. 내가 어제 뭐 했는지 기억 못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경매를 배우잖아요. 경매가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고요. 민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좀 관점이 달라요. 요게 경매가 예를 들어서 경매에 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경매에서 중개사 이건 관점에 따라 달라요. 법이. 그러니까 그 똑같은 여러 가지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를 배우면 이거 어느 쌤한테 배우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한참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여하튼 영속성은 대부분 재화가 이렇게 사용하면 달아먹어요. 모든 재화는 사용하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토지는 뭐로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이 자연 토지를 지구의 겉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표면. 토지의 겉표면은 그 표면은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토지가 없어진다는 건 지구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써도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다음에 개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토지는 따로따로요. 토지에는 좌표가 있다, 그죠? 이 좌표에 이 토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위치에 토지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대신할 수 있는 물리적인 대체가 안 된다라고 말해요. 따로따로니까 개별적이니까. 그 다음에 인접성이란 모든 토지는 지구의 겉표면이라고 생각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또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우리나라와 미국은 바다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바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바다에 있는 물을 싹 드러냈다 봅시다. 바닷물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닷물을 드러내면 밑에 다시 뭐가 있죠?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토지만 있는 땅이 있고 물 있는 토지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다 같은 거예요. 토지 겉표면입니다. 지구 겉표면입니다.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건 모든 지구, 토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져낼 수가 없어. 떨어져낸다는 거는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농담에 있잖아. 지구에서 나가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분할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물리적 하면은 전부 다 안 돼. 그걸 뭐라 그러죠? 물리적 특성이에요. 물리적 특성은 원래 본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천적, 선천적, 본원적이라 그럽니다.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물리적인 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뭐라 그러죠? 물리적 특성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물리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돼. 부동성. 물리적으로 증가가 안 돼. 부정성.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돼. 영속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때 물리적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 놓자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요게 시험에 나옵니까? 안타깝게도 요게 시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파생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부동성은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내 토지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데 내가 안동에 있다 보니까 안동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내 토지에 영향을 받겠죠. 이거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지역적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뭐라고 말하냐? 국지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도의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상관없어요. 특히 뭐 중국의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나하고 조금은 연관이 있을 수 있어. 조금은. 전체 경제 영향이니까.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사실 별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동 지역이 활성화되느냐, 안동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뒤틀리지 않아. 그게 내 토지 영향을 준다고. 그걸 우리 지역적, 국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국적인 내용보다도 내가 속한 지역의 토지 영향을 내가 많이 받는다. 그게 왜 그러냐?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요 지역에 속하니까 여기 지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어떻게 말하냐면, 임장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개사 선생님들만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 임장, 수업할 때 김장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임장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장소에 임한다라는 거죠. 장소에 임한다. 그러니까 임장활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장활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라는 건데 우리 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토지를 의뢰했어요. 이거 팔아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토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확인했습니다. 아, 이 위치 어떻고 딱 봐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토지를 원하는 고객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고객을 모시고 토지에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분도 토지를 봐야 사고 말고 하겠죠. 자, 토지 있는 곳에 가는 현장, 그걸 임장활동입니다. 아니, 왜 내가 토지에게 가야 되느냐고. 토지가 나에게 올 수는 없잖아. 왜? 못 움직이니까. 토지를 보기 위해서는,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토지를 봐야 되는데 토지가 나에게 오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토지한테 가야 돼. 그게 임장활동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발견했느냐? 부동성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얘는 지역이라든지 장소적인 제약을 말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지역, 장소적인 제약을 말하기 때문에 지문에서 만약에 지역이라든지 장소적인 개념이 나오면 답은 부동성이에요. 그 다시 응용을 하면 왜 그러냐면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역 장소적인 제약은 부동성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험 이걸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해요. 따라하세요. 부동성 지역 장소에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지문에서 지역 장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동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지역에 또는 지역 분석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나중에. 이것도 지역이죠. 지역, 국지, 지역이죠. 장소. 이런 말이 나오면 부동성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첫 번째 포인트죠.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에 속하게 되다 보니까 지역 장소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이 외부 효과라는 거는 이걸 설명을 정확히 하려면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외부 효과라는 건 쉽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했냐. 내가 있는 토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토지 옆에 쓰레기 시장이 있어요. 내 토지, 이 토지를 이용하는 나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으면 쓰레기하고 사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게 내 토지 땅값을 떨어뜨리겠죠. 내 땅값이 왜 떨어져요? 요것 때문에. 아시겠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자, 내가 있는 토지에다가 여기에 지하철역이 들어왔어요. 지하철 환승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 토지 땅값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왜? 요거 때문에 외부로부터 내 토지에 영향을 받겠죠.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좋은 영향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내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이동이 안 되니까. 내가 쓰레기 또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저도 버스 타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도 가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잖아요. 그럼 제가 차를 잘 안 가져가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시간 남으면 버스, 좀 시간이 부족하면 택시를 이용하는데 시간 남으면 버스를 가지고 저도 이용을 하겠죠. 버스를 딱 타는데 딱 인상을 보면 노숙자인 느낌을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큰 가방을 메시고요. 모자를 막 이렇게 쓰시고 막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호수에서 이 노숙자의 느낌이 나십니다. 그 사람이 하필 내 앞자리에 앉아. 그러면 이 좀 잘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일어나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다립니다. 한 2정거장, 3정거장 참아요. 그리고
내리는 척 일어나서 그 옆자리 갑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닐걸? 안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면 그분이 화내요. 그러면 다툼이 원인이 생기잖아. 그 사람도 이럴 게 없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면 그 사람 째려봅니다. 그러면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소심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무슨 일일까요, 제가? 의외로 O형입니다. O형인데 전통적인 O형인데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는 제가 소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그 강의하면 안 믿어요. 왜? 중학교 때 이럴 때만 하더라도 책 읽어라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랬었거든. 그 다음에 좋아한다 말을 못 해가지고요. 주머니만 어릴 때 다 그런가?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합니다. 여하튼 뭐 하나 까먹었지? 맞다, 요거 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으면 내가 차례 이동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토지 옆에 이런 거는 내가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되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외부 효과라는 단어에서는 없지만 지역 장소의 제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뭔 말이냐? 지역 장소적인 제약은 부동산 연결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걸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학서에서 여기 보시면 6쪽의 가로엔 부동산 밑줄 동그라미 1번은 제가 여기서 설명한 요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토지 위치는 물리적,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 그거 말하는 이런 것들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뭘 보느냐? 동그라미 3번 중간에 국지화 밑줄, 오른쪽에 지역적 밑줄, 밑에 봅니다. 임장활동 밑줄, 동그라미 6번입니다. 외부 효과 밑줄. 자, 이건 포인트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5월 달에 이걸 어떻게 수업하느냐. 자, 따라할게요. 부동산, 지역 장소 외부 효과. 따라하셔야 되는 다시 부동산, 지역 장소 외부 효과. 5월 달에는 그렇게 외우라 그래요. 5월 달에는. 지금은 배경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런 느낌을 잡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암기해서 풀 거예요. 암기해서 풀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렇게 암기해서 풀 거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지금은 배경을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정성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부정성은 공급의 제약이라고 말했죠. 자, 아까 제가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은 대부분의 내용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 수요 공급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수급이라는 게 뭐냐? 수요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수요가 있으면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대부분 주택 정책 실패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걸 펼치지 못했을 때 정부는 많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급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다음에 공급이 있는데 부동산 특히 이런 토지는 당연히 토지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수요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공급이 있죠.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걸 우리는 부정성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성은 공급의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토지가 많은 사람이 토지를 원해요. 근데 토지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토지가 좀 부족하니까 귀하지 않을까요? 토지가 부족하고 귀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희소성이라고 말합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토지가 귀하니까 아무래도 토지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걸 뭐라 그러냐? 지가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는 만큼 공급하면 가격이 높을 필요가 없겠죠. 공급이 안 되니까 귀하고 비싼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 집약적 토지 이용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토지에다가 이렇게 고층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고층 건물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토지값보다 건축비가 싸니까. 토지값이 비싸니까 토지에 대해서 건축비를 오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대도시는 토지비가 비싸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면적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매장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의 면적을 쓰고 싶어. 그런데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너무 비싼 거라. 그래서 토지를 100제곱미터만 매입해서 10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면적을 그만큼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 토지가 비쌌어. 그래서 토지에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가 귀하고 비싸고 아껴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뭐죠? 공급의 제약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어려운데요. 어떤 거냐면은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씁니다. 생산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로 바꾸느냐면은 원가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생산비 원가는 어떤 개념이냐? 대부분의 재화들은 생산비 원가가 유추 짐작이 가능합니다.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요 탁자를 봅시다. 이 탁자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짐작으로 몇만 원쯤 된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료비가 있겠죠. 재료비가 한 돈만 원 하겠네? 그 다음에 이 재료를 가공하는 비용이 있겠죠. 그 안에 인건비도 있고 기계 사용료도 있겠죠. 기계 사용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붙이고 마감하는 이런 비용이 또 한 2, 3만 원 들어가겠네? 그래서 이거 만들면 원가 한 3, 4만 원, 4, 5만 원 하겠네? 그렇지만 판매할 때는 8, 9만 원 팔겠네? 이 짐작이 가능해요. 이걸 보고 1000만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이거 1000만 원짜리 말하는 사람 없잖아. 대략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생산비 원가를 대략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는 얼마짜리가요? 만드는 비용 얼마일까요? 토지는 지구의 거품이라 그랬죠. 요거 토지는 얼마를 주면 만들 수 있을까요? 짐작이 안 돼. 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얼마가 들어가겠다라는 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드는 생산비 원가를 짐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좀 개념이 어렵다. 그죠? 자, 요거의 배경은 뭐냐? 공급이 안 되니까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부정성의 발생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2번 부정성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제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동그라미는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물리적인 증가 안 된다. 요거 말하는 거죠?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밑줄입니다. 희소성. 오른쪽에 토지 부족 문제. 문제인데 분재라고 되어 있네. 오태네요. 이럴 때도 잘 보여요. 희한하게. 자료를 만들 때는 안 보이는데 꼭 이럴 때 잘 보여요. 토지 희소성, 토지 부족 문제, 직가고 밑줄. 밑에 5번입니다. 집약화 밑줄. 8번입니다. 생산비 법칙 밑줄. 자,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요. 포인트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1, 2월 달에는 지금 우리가 부정성에 제가 그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그 중에 2개밖에 안 했죠. 그런데 1, 2월 달에 이걸 또 2개 정도 더 늘려요. 3, 4월 조금 더 늘려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조금씩 늘린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딱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문제도 요거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런 지문은 흔하게 나와요. 이런 지문은. 정말 자주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건 부정성에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영속성인데 영속성은 감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재화, 경제적인 재화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제적인 재화.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재화는 사용하면 점차 양이 줄어듭니다. 선생님, 건물은 안 줄어들잖아요. 자, 지금 지금 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생각해 볼게요. 건물은 우리가 있는 이 건물입니다. 1년 또는 한 달 써가지고는 안 달아먹어요. 감가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50년 써볼까요? 좋아. 1000년 써볼까요? 만년 써볼까요? 이 건물이 어떻게 된다? 점차 감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면 양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억만 년을 써도 토지는 안 없어져요. 그걸 감가되지 않다, 영원하다, 영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토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이라서 우리 교재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전 교재는 5년, 10년 전에 교재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대에 걸쳐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 여러분이 지금 토지가 없어요. 왜 없죠?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대대손손 내려올 때 양이 줄어드나요? 안 줄어들죠. 우리 할아버지 여기에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여기다가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건물을 지어 올 수도 있겠죠. 즉 여러 대에 걸쳐서 재산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토지를 써도 양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나에게 상속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 내 토지가 팔지 않으면 내 자손의 조선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나쁜 표현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 양극화를 조장하는 느낌이 있는 지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데 이게 영속성을 설명하기는 가장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토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토지는 나라기보다는 우리 자손을 위한 거죠. 저희 지역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놈이 어떤 애냐면은 식당인데 프랜차이즈 식당을 좀 해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노력파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걸 연구하면은 밤새워 노력을 연구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모든 재산을 여기에다 투자했어요. 어떤 지역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냐 하면은 저희 지역에 아주 오래적인 전통적인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업시설도 있고 술집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아시겠죠?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어촌 공사가 있고요. 비유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2개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주민들이 학교를 이렇게 갑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요 비닐하우스는 조만간 개발이 되겠죠? 누구라도 내 말 이해하시겠죠? 주거 사이에 농경지잖아요. 이거는 개발이 지금 될지 10년이 있다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라.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가 평당 300~400만 합니다. 10년 전에 비닐하우스 토지가 300~400하고 그랬었어요. 말이 안 되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 이 친구가 이 토지를 한 1000평 정도를 조금 해서 매입했었어요.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저는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000평을 20년 전에 매입했습니다. 그게 이제 개발 계획 이제 발표됐어요. 이제 그러면 다 바로 건물 들었습니까? 5년 10년 걸립니다. 개발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토지가. 이건 20년 전에 누구라도 이 토지가 개발된다는 걸 진주 시민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농경지 치고는 주변 여기에 농사짓는 꼴짝이 농사 지을 때 토지가 여기 토지가 10만 할 때 여기 100만 200만 했어요. 왜? 누구라도 여기 개발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개발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아직 공사 착공도 안 했어요. 개발 계획만 발표된 겁니다. 이렇게 토지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걸 어떤 토지가 언제 어떻게 개발될지 누가 알겠냐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누대, 장기적이라는 거죠. 토지는 절대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제 개발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개사님들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해요. 저 지역도 마찬가지로 특히. 그래서 중개사님들이 한 5년, 10년 지나면 눈이 뜨인대요. 이 지역이 개발될 걸 안 돼. 그런데 개발될 거라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거라.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지역을 내가 완벽하게 파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개발하려면 요걸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길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아신대. 그게 투자를 해놓는데 그게 몇 년 지나 개발될지 몰라. 그래서 토지는 장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혜택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분이나 손자분이 그 혜택을 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재산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선조 때,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때 토지가 없었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희도 그런 말을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학교 안 해가지고 동네 거 모아가지고 이거 촌에 토지 사놨으면 나 부자 됐을 건데
누구라도 그 말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지나서 이야기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장기적이다.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는 장기적인 개념이고요. 두 번째, 토지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 자, 여러분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임대료를 매달 100만 원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매달 임대료 100만 원을 받아요. 100만 원 정말 쓰기 좋죠? 그래서 이 매달 100만 원 받는 걸 몇 년 받았느냐? 50년 받았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 100만 원 가만히 모았을까요? 썼을까요? 딱 쓰기 좋다 그랬죠. 그러면 건물은 50년이 됐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 건물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임대료를 매달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50년을. 자, 50년 지났습니다. 돈은 없다 그랬죠? 돈 다 없습니다.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냐면 이건 이 100만 원은 전부 다 토지에 대한 소득이죠. 그렇잖아요? 토지에 대한 소득이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전부 다 건물에 관한 소득일까요? 건물이 없어져 버렸는데 여기에다가 건물에 대한 감가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이게 즉 100만 원이 전부 다 건물에 관한 소득이 아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건물에 관한 소득이고 50만 원은 건물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을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50년 지나면 이 돈 가지고도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걸 계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즉 건물은 소득과 수익과 감가비에 관한 걸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토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소득이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게 나타나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소득이득. 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 소득이득은 요걸 말하고요. 50년 지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전부 다 토지에 대한 소득이라고. 근데 건물은 이걸 전부 다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감가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둘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토지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토지에 대한 소득, 이득을 계산할 때 둘 다 누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얘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재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혼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제가 재생산비라고 적었고요. 여기는 생산비라고 적었는데요. 둘이 다른 거예요. 왜 재생산이냐? 재생산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소비, 마모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분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분필을 학원이나 학교에 전부 다 써버렸어요. 소비, 소모, 마모가 됐죠? 그럼 다시 공장에서 뭐 하죠? 재생산. 다시 만든다고. 그러면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야죠? 마모가 돼야 돼. 그래, 토지는 감가, 마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생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왜? 재생산은 소비, 소모, 마모가 전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재화들은 사용하면은 우리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옷도 막 달아먹고 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기억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릴 때 저 중학교 때 교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입었는데 우리 때는 교복을 새 교복 안 사주잖아. 까만색 교복 그거였죠. 물려받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아, 눈물 날라 그래. 그때 보면 형 걸 물려받았는데 이 보통 여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기를 많이 쓰니까 여기가 달았겠죠? 아니 수업 시간에 돌잖아요. 이렇게 여기 말 달아먹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 절대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척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말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달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달아먹는다고. 일단 이런 데는 안 달아먹어요. 공부하면 이런 데 달아먹지만 공부 안 하니까. 학교 왜 갔죠? 놀러 간 거지.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친구랑 놀러 갔잖아요. 여기에 달아먹거든. 그래서 저희 물려받은 거 여기가 달아먹었어요. 이걸 어머님께서 정성들여서 한 땀 한 땀 꿰매주십니다. 풀었으니까 꿰매준 자국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하면 모를 건데 어머님의 정성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표가 나잖아. 그러면 가방을 들 때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들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건너편에 여중이 있거든. 얼마나 부끄러워.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가방을 들죠. 눈물 날라 그래. 봅시다. 이런 옷도 소보, 마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아먹으니까 공장에서 다시 새로 만들겠죠. 근데 토지는 써도 감가, 마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생산의 말이 안 통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인 영원함, 그 다음에 이익적인 개념, 그 다음에 마모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영속성 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 3번을 볼게요. 영속성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은 시간 경과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소모, 마모, 소비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감가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장기 투자 밑줄. 오른쪽에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밑줄. 5번 임대차 시장 밑줄. 동그라미 7번 중간에 재생산 이론 밑줄. 자, 지금 제가 말한 것만 정리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는 부동성의 성질에 의해서 지역적 국지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또 이런 말이죠. 부정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 의해서 토지는 집가고 집약적 이용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는 영속성이란 특성에 의해서 장기적 투자와 그 다음에 마모되지 않은 특성에 의해서 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 공부하시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하면. 왜? 비슷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요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외우라 그래요.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제가 앞에 했던 걸 제가 다시 요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 공부 이런 과정, 개론은 이런 과정 처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는 자꾸 시켜드리고 나서 제가 5, 6을 암기하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부동성, 지역, 장소, 외부 효과. 부정성, 공급, 생산비. 영속성, 시간, 수익, 재생산.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그 말을 수십 번 되뇌이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 암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암기를 하게 되면 문제를 빨리 풀어요. 문제를. 왜? 자,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 둘이 처음 헷갈리거든. 토지의 부정성의 특징에 의해서 부정성의 특징에서 토지는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내가 지역적이라는 개념 장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이 지문이 왜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있으니까. 이걸 빨리 풀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암기했잖아요. 어떻게? 지역 장소, 부동성 지역 장소 왜 보일까? 부정성은 공급 생산비. 암기해 놓으면 지역 장소는 부동성이네. 빨리빨리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은 공부를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잘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1, 2, 3, 4, 5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드립니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 때는 이해가 좀 부족해요. 이해 가지고 풀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따라하고요, 제가.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막 하고 막 중간중간 하기도 하고 5, 6월에 특히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안동 양반집은 내가 따라하다니 이러면 안 돼요. 자꾸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입이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암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암기할 거 막 쓰면서 암기하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제가 따라하세요. 이거 따라하다 보면 지절로 암기가 돼요. 그래도 암기 안 되면 내 잘못 안 해요. 그건. 제가 수백 번을 하라 그랬는데도 암기 못하면 내 잘못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이 암기가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암기 못해서 못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는 제가 대부분 내용을 암기를 시켜드려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별도로 암기하고 쓰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경 말하고 따라하세요. 따라하다 보면 암기가 나오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또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문제 풀 때 또 암기한 걸 또 다시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을 해서 암기를 한다.
하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흘러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수업이 초반에는 이해 위주로 할 거지만 중간중간 암기를 해나가서 중반 넘어가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문제를 푸는데 접목하는 데까지 이런 단계를 서서히 넘어가는 게 우리 1년 과정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나 이해했는데 바로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잖아요. 잘 안 된다고. 양이 많아서 그래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대부분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힘들게 공부를 안 해요. 많이 힘들게 느끼지 않으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따라오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믿고 그냥 그대로 오시면 제가 그대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무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어떻게 하자라는 걸 정리하면서 이건 약간 이렇게 수업하겠다라는 배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여하튼 갑자기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월 달 기초하니까 아닙니다. 기초를 잘 해놓으면 1, 2월 수업을 굉장히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